전 올해로 중고 서점을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책 자체를 거의 읽지 않아요. 모바일로 게임을 하거나 책도 모바일로 읽는 시대니까요. 그래도 제가 이 중고 서점을 접을 수 없는 이유는 손때가 묻고 추억이 담긴 중고 책들을 여전히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게가 있는 책방 골목은 한때 수십 개에 달하는 중고 서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서너 개의 중고 서점만 남아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남아있는 서점들도 문을 닫는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하루하루 파이팅 하면서 버티는 중입니다. 제 하루 일과는 일단 어제 판매량을 체크하고 새로 들어온 중고책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중고책은 접힌 곳은 없는지, 찢어지거나 낙서는 없는지 꼼꼼하게 검수한 뒤 깨끗하게 닦고 상태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눠 가격을 매겨요. 예전에는 잡지나 오래된 문학책들도 곧잘 나가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수험생들에게 인기 있는 시험 문제지나 참고 서적이 잘 나갑니다. 시즌별로 가을 단풍철이나 여름 휴가철에는 여행 서적도 잘 나가고 인기 있는 요리사의 레시피북도 꾸준히 나가는 편입니다. 가끔 아주 귀한 고서적이 들어올 때도 있는데 값을 매기기 힘들 경우에는 고서적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고서적만 다루는 책방에 재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점이 다른 곳과 차별적인 게 하나 있답니다. 바로 책을 정리하다 나온 문서나 서류, 사진, 편지 같은 것을 보관했다가 주인을 찾아준다는 점입니다. 대개 책을 팔러 오시는 분들은 그 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낡고 오래된 책 속에 담겨있는 사연은 생각보다 무궁무진합니다. 연락처가 있는 경우에는 쉽게 찾아줄 수 있지만 없는 경우에는 서점 앞에 물품 보관 내역을 적어두는데 혹시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고 찾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서점을 지나가다 발견하고 뒤늦게 찾으러 오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문 중에 귀한 문서를 보관했는데 10년 만에 찾아간 경우도 있었고 첫사랑의 연애 편지를 뒤늦게 찾아간 사람도 있었어요. 딱 한 장 남았던 부모님 사진을 잃어버린 줄 알고 있다가 몇 년 뒤에 중고책을 다시 팔러 우리 서점에 왔다가 자신의 부모님 사진을 발견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절 끌어안고 우신 분도 있었답니다. 부모님의 유서를 발견하고 감사하다고 연신 절을 하고 가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책 속에는 책주인조차 알지 못했던 인생과 삶의 애환이 들어있기도 하고 소중했던 사람이나 잊을 수 없는 한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있기도 해요. 그래서 전 그런 귀한 추억과 흔적들을 잘 보관했다가 언제든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사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시아버님이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운영하는 중고 서점도 원래는 시아버님이 하시던 겁니다. 아버님은 낡은 책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처럼 그런 흔적과 추억들을 잘 보관하고 잘 간직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셨어요. 그 속엔 빛나는 시절이 있고 웅장한 가문의 역사가 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전 결혼하기 전부터 시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한때 문학소녀를 꿈꾸었던 저는 문예반에 들어가서 시도 짓고 글도 썼는데 그 문예반 담당 선생님이기도 하셨죠. 선생님은 단순히 작품을 읽고 시험에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작품을 쓰게 되었는지 그 문인의 인생과 철학까지 섬세하게 얘기해 주시곤 했습니다.
작가가 살아낸 시대와 작가에게 영향을 미친 일들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 편의 서사처럼 풀어주실 때 우리 문예반 아이들은 감탄을 연발했어요. 단순히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정신까지 읽어야 한다는 말씀은 제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런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인지 다른 과목 성적은 보통이었는데 항상 국어 성적만은 만점을 받았어요. 선생님은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고 언제나 다정하게 대하셨고 늘 학생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어른다운 해결책과 답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는 선생님도 서울로 정근을 가셨고 그 뒤로 소식이 끊겨져서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전 대학에 가서도 문학 동아리에 들어가 나름 활동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엔 회사에 취직해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면서도 사내 문예 동아리를 만들어서 동료들과 시도 쓰고 책도 읽으면서 토론을 하기도 했죠. 비록 등단할 만큼의 실력은 못 되었지만 글을 쓰고 책을 읽는 것은 제 소중한 취미가 되었습니다. 다 그때 선생님 덕분이었죠. 가끔 중고 책방을 순례하면서 꼭꼭 숨겨진 보석 같은 책들을 골라내는 재미에 푹 빠지기도 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들어갔던 중고 책방에서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한상진 선생님 맞으시죠? 아니, 너는... 네, 선생님, 저 서유민이에요. 기억나세요? 그렇구나, 서유민. 아유, 반갑다. 안녕하셨어요? 근데 책방을 운영하세요? 그럼 학교는 그만두신 거예요? 그렇게 됐어. 네, 선생님이 정근 가셔서 서운했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 정말 꼭 중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 요즘도 시도 쓰고 글도 쓰고 하니? 아니요, 그냥 취미로 책만 열심히 읽어요. 왜? 열심히 해보지. 그 정도 실력은 아니더라고요. 선생님은 엷은 미소를 지으면서 절 지그시 쳐다보셨어요. 중학생이던 제자가 어엿한 성인이 된 모습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신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전 매주 선생님의 중고 책방에 갔어요. 회사 일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갔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갔어요. 책먼지 폴폴 나는 그곳 한 기퉁이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으면 어느새 시대를 초월한 듯 조선시대에 가 있기도 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의 우주를 헤매기도 했고 동서양의 역사를 마구 넘나들면서 무한한 상상력이 폭발하는 신기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럼 어느새 힐링이 되었고 삶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은 제가 책을 읽는 동안에는 방해를 하지 않으셨답니다. 하지만 책을 다 읽고 나면 항상 느낌을 물어보셨습니다. 책을 읽고 난 뒤 느낌을 거창하게 말할 필요는 없다.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 책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전 선생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오늘 읽은 책은 어떤 느낌일까?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내내 생각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선생님 책방은 책의 분류를 좀 특이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다른 책방은 연대별이나 종류별 또는 작가별로 책을 분류하는데 선생님 책방은 느낌별로 분류했어요. 이를테면 따뜻함, 위로, 용기, 지혜, 도전, 뭐 이런 식으로
그 책의 중요한 느낌이나 키워드로 분류했는데 참 색다르고 신선하다고 생각했고 역시 선생님다운 발상이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방 입구엔 중고책 속에 끼워져 있던 사진이나 편지, 문서, 서류의 주인을 찾는다는 글귀가 항상 붙어 있었죠. 낡은 책 속에 담긴 그 작은 흔적들이 수많은 스토리가 되고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전 그때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는 세대가 다르고 나이 차이도 꽤 났지만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고 전 선생님의 생각이나 철학을 항상 존경했어요. 늘 열려있고 깨어있는 선생님과의 대화는 참 즐거웠습니다. 가끔 선생님의 아들이 퇴근을 하고 가게에 들러 정리를 도와줄 때도 있었어요. 저와 동갑이라서 금방 친구처럼 친해졌죠. 효민이 넌 국문과를 나왔는데도 그냥 회사원이 된 거야? 뭐 공모 같은 건 안 해봤어? 몇 번 해봤는데 실력이 안 돼서 늘 미역국이었어. 준석이 넌 선생님 닮았으면 글 좀 쓰지 않아? 아, 말도 마라. 나도 한땐 문학소년이었지. 국문과 가겠다고 했더니 우리 엄마가 네 아버지 봐라. 국문과 나와서 저 구닥다리 같은 중고 책방이나 하고 국문과는 그냥 딱 굽는 과다, 굽는 과. 이러는 바람에 못 가고 그냥 경영학과 갔어. 준석이가 말하는 그 엄마, 그러니까 훗날 제 시어머니가 되시는 분은 중고 책방에서 한저거장 떨어진 재래시장에서 튀김 가게를 하셨습니다. 어묵, 오징어, 고구마, 만두, 고추, 야채, 깻잎 등등 튀길 수 있는 것은 다 튀길 정도로 온갖 종류의 튀김들을 만들어 팔았어요. 바삭하고 촉촉한 일명 겉바속촉의 중독성을 자랑한다는 튀김은 유명 맛집으로 알려져서 줄을 설 정도라고 했습니다. 준석이 어머니는 돈도 못 벌고 허름한 중고 책방이나 운영하는 무능력한 남편을 무시하다 못해 깔보는 수준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책방에 갔는데 선생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넌 왜 내 말을 안 들어 처먹니? 어? 이 돈도 안 되는 책방 때려치우자고 내가 말했지. 매달 집세도 못 내는 주제에 지가 무슨 선비랍시고 똥폼을 재고 앉아서 뭉개고 있는데, 어? 건물주가 임대료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어쩔 건데 나는 뭐 땅 팔아 장사하냐? 꼴랑 튀김 몇 개 팔아서 애들하고 먹고 살고 네 임대료 내고 남는 게 있는 줄 알아? 니도 인간 같으면 염치가 있어야지. 맨날 마누라 등골이나 빼먹고 나한테 안 미안하냐? 어? 아유, 차라리 너 죽고 나 죽고 아이마 혀꽉 깨물고 죽자 죽어. 같이 죽자고 덤비는데 선생님은 목이 막혀 꾀꾀거리고 버둥거리다 결국 그분을 밀어버리고 잽싸게 도망을 쳤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한쪽 신발도 벗겨진 채 주랭랑을 쳤어요. 전 그 광경을 숨어서 보면서 그동안 알 수 없었던 선생님의 또 다른 이면을 본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괜히 선생님을 괴롭히는 아내분이 밉기도 했고요. 몸빼바지에 뽀글이 파마를 한 채 옆에만 가도 튀김 냄새가 진동했는데 그녀는 멀리 달아나는 선생님을 보며 한참 씩씩거리다가 돌아갔습니다. 고매하신 우리 선생님이 어쩌다 저렇게 수준 미달인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참 의아했어요. 그래도 제가 모르는 무슨 깊은 인연이 있겠지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나중에 일이지만 남편과 저는 연애할 때 생각도 잘 맞고 쿵짝도 잘 맞아서 이 사람과 결혼하면 무난하고 보통의 삶을 살겠다고 믿었습니다.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늘 고민거리는 시어머니였어요. 물론 시어머니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 그때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아버지를 존경하니까 결혼 생각은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상견례 날 촌스럽고 걸걸하고 누구에게나 반말 비슷하게 거친 언사를 내뱉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친정 부모님은 당황하셨죠. 내가 살다 그런 시어머니 자리는 처음 본다. 상견례 자리가 어떤 자리냐. 양가가 처음으로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탐색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 그 어려운 자리에서 혼자 독불장군처럼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자랑이라는 자랑은 다 하고 아유 무슨 허세는 또 그리 장렬하는지. 난 네 시어머니 자리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너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 엄마도 참 내가 시어머니하고 결혼해요. 그래도 시아버지는 존경할 만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하지. 그렇게 점잖고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 어떻게 네 시어머니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지 난 도통 이해가 안 된다. 아무리 남녀 사이는 모르는 거고 남녀가 하룻밤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해도 정말 이해가 안 돼. 친정엄마의 말처럼 저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결혼은 참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평생 돈 한 푼 못 버는 무능력한 남편 대신 자식 셋을 키우려다 보니 그렇게 억척을 떨게 되었을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같은 여자인데도 왜 저는 시어머니가 늘 가해자 같고 시아버지가 항상 피해자 같다고 느끼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상견례를 하고 2달 뒤 전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시아버지가 좋아해 주셔서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패백을 올릴 때 시어머니는 우리 준석이 자식복 주렁주렁 열리게 해주시고 새아가 너는 남편 잘 섬기거라. 그러는 겁니다. 본인은 남편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왜 저에겐 잘 섬기라고 하는지 좀 황당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우리 새아가를 닮아서 지혜롭고 마음 따뜻한 아이도 낳고 무엇보다 우리 새아가 하는 일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게 잘 살아라. 달라도 너무 다른 두 분의 말에 친정 부모님도 어리둥절해 하셨고 저도 남편도 너무 민망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제 치마 속으로 대추와 밤을 한 무더기 던져주셨는데 무기에 밀려 제가 넘어지기까지 했어요. 새아가, 넌 그렇게 몸이 부실해서 애를 숨풍숨풍 낳겠냐? 마치 부실한 딸을 시집 보내는 친정 부모님에게 항의라도 하듯 패백실이 떠나갈 듯 큰 소리를 치는데 무안할 지경이었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순간부터 전 크고 작은 고부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시댁에서 경제권을 쥐고 있던 시어머니의 말은 곧 법이었어요. 남편은 월급을 타면 모두 시어머니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아니, 당신 월급을 왜 어머니께 드려요? 결혼하기 전부터 늘 어머니께 드렸는데. 이제 결혼했으니까 저에게 줘야죠. 제가 남편에게 따지는 소리를 들으신 시어머니는 네 남편 월급을 왜 너한테 줘? 네 남편을 낳고 지금까지 키운 게 누군데? 당연히 내가 네 남편 월급은 받아야지.
어머니, 이제 남편도 결혼하고 분가를 했는데 월급을 가지고 가시면 우린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너도 이제부터 월급은 나한테 가지고 와라. 네? 둘 다 나한테 월급 가지고 오면 내가 알아서 생활비며 용돈 줄 거야. 어머니, 엄연히 분간 자식인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 뭐 할 수 없지. 대신 너희들은 이 다음에 내 유산 단 한 푼도 받을 생각 마라. 너무 황당하고 화도 났지만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집안이 시끄럽다는 소리를 들을까 애써 참아야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편이 중간에서 중심을 잡고 중재를 잘해야 하는데 남편은 시어머니 말이라면 벌벌 떨면서 그냥 회피하려 했어요. 그렇다고 시아버지 말이 먹힐 리도 없었고요. 시동생과 시누이는 모두 어머니 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니 거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시어머니 말이라면 죽는 신용을 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저에게 퇴근하면 튀김집에 와서 일을 거들라고도 하셨어요. 어머니, 오늘은 야근도 하고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주말에 거들게요. 아니, 넌 돈도 안 되는 니네 시아버지 책방에는 수시로 가서 거들어주면서. 왜? 시어머니 꼴 보기 싫어서 튀김 가게는 오기도 싫은 게냐? 그게 아니고요. 시끄럽다. 암튼 태양 나와서 고상한 척 하는 것들은 일에서 밥맛이라니까. 넌 그냥 네 시아버지하고 잘 처먹고 잘 살아. 대학 나왔다고 고생한 척 한 적도 없지만 당신 아들도 대학 나왔는데 정말 앞뒤도 안 맞는 얘기만 하면서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저와 시어머니는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구석이 단 1%도 없었어요. 전 새삼 시아버지가 측은하고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렇게 책방 구석에 앉아서 인생을 허비할 뿐이 아닌데 왜 저렇게 기가 팍 죽어서 사는지 절로 알게 되었어요. 전 매일 시집살이가 지옥 같았고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아닌 것도 뚝하면 며느리인 제 탓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흥한다는데 어디서 개뼈다귀 같은 게 들어와서는 아휴 아파트도 안 오르고. 이번 달 장사가 왜 이래? 이게 다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이런 거 아니냐? 잘 되면 시어머니 탓이었고 못 되면 모두 제 탓이었습니다. 결국 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위로는커녕 시어머니는 친정에 며칠 몸조리하러 간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큰 소리를 쳤어요. 네가 뭘 잘했다고 친정에 간 거냐? 시어머니한테 심보를 그따위로 쓰니까 들어설 애도 안 들어서지. 에휴, 얼마나 자궁이 부실하면 애를 쏟아붓냐? 쏟아붓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참지 못하고 전화기를 뺏어서 한 소리를 하려는 것을 억지로 말려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아버지는 늘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위로해 주셨어요. 아가, 네가 이해해라. 내가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중심을 잡고 힘이 돼줘야 하는데 아휴, 정말 미안하다. 그냥 아무 생각 말고 푹 쉬다 오너라. 죄송해요 아버님. 걱정 끼쳐드려서. 아유 아니다. 네 몸이 최우선이니까 친정어머니께 만난 거 많이 해달라고 해서 먹고 와. 알겠지? 시아버지라도 안 계셨다면 아마 전 단 한순간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몸조리를 마치고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와 시동생, 시누이는 아예 절 유령 취급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외면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애써 모른 척 하는데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우리 식구들끼리 모처럼 오붓하게 외식이나 할까? 좋아요, 어머니. 아주 저 들으라는 듯이 시어머니는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결국 시어머니를 따라갔어요. 전 결국 도시락을 사서 시아버지 책방으로 갔습니다. 책방 한편에 나란히 앉아서 도시락을 먹는데 왜 그렇게 서럽든지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언제부턴가 집에 가도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아예 책방에 간이 침대를 놓고 라면을 끓여 먹고 생활하시는 것 같았어요. 전 이렇게까지 시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진 이유가 뭔지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그동안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응어리를 풀어내듯 저에게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래전 시아버지가 중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발령받아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 중학교는 제가 다니던 곳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그 중학교에서 3년간 국어 선생님으로 교편 생활을 하셨는데 그동안 묵을집을 장만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그냥 하숙집에서 임시로 살았답니다. 시어머니는 그 하숙집 주인 딸이었대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시아버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고 대학원에 다니면서 교수가 되는 게 꿈이셨답니다. 하지만 점잖고 인품도 좋은 시아버지의 모습에 반한 시어머니의 끈질긴 구애 작전에 휘말려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사기 결혼이었대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술을 진탕 마시게 했는데 술이 약했던 시아버지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일어났더니 하숙집이 발칵 뒤집어져 있더랍니다. 아니 한 선생, 나 한 선생 이렇게 안 봤는데 정말 우리 딸한테 술 먹이고 무슨 짓을 한 거야, 응? 네? 제가요? 제가 무슨... 시어머니의 친정엄마가 다짜고짜 따지고 드는데 시아버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한 선생님이 어제 저한테 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네? 제가 순우 씨한테 뭘 했나요? 술 못 먹는 저에게 억지로 술 마시게 하고는 절 데리고 한 선생님 방에 가서 절 덮치셨잖아요. 네? 제가요? 아닙니다. 전 술을 마시고 그냥 정신을 잃은 것 외엔 기억이 안 납니다.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하숙집 딸이라고 해도 명색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오히려 시아버지에게 못 먹는 술을 억지로 먹게 한 건 시어머니였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 있었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는데 책임지지 않으면 학교에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하숙집 주인의 협박에 못 이겨 결국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그게 모두 시어머니가 자신의 엄마와 짜고 한 짓임을 알게 되었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오히려 의기양양해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시아버지는 없던 정도 다 떨어져 버렸답니다. 그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그래도 내가 좋아서 그런 일을 벌였다고 울며 매달리는 것을 차마 뿌리치지 못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마음속으로 시어머니의 자리를 비워버렸답니다. 3년 뒤 다시 서울로 정근을 가게 되었고 시아버지는 새로 부임한 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하면서 야간 대학원을 다녔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의부증이 시작되었답니다. 대학원 동기들과 세미나를 하는데 동기 중에 여자가 있으면 당장 의심을 하고 쫓아와서 그 여자의 머리채를 쥐고는 소란을 피웠답니다. 선생님들과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서 야근을 하면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는 여자 선생님을 보고는 당장 불륜을 의심하면서 여자 선생님과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는 것도 부지기수였대요. 매 순간 시아버지를 의심했고 늘 꼬투리를 잡아서 실토하라고 들들 볶았답니다.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여자 선생님을 만나 인사를 했는데 그 선생님 집까지 몰래 따라가서는 남편에게 아내 간수 잘하라고 큰 소리를 치기까지 했답니다. 당신 정말 왜 이래? 도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거야? 내가 아예 죽어야 되겠어? 아님 내가 절이라도 들어가야 속이 시원하겠어? 당신이 나 두고 어딜 갈까봐 불안해서 그래요. 내가 왜 어딜 간다는 거야? 당신이 자꾸 이러면 나 당신하고 못 살아. 차라리 이쯤에서 그냥 다 그만두자. 헤어지자. 그건 절대 안 돼요. 우리 애들을 아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 거예요? 당신도 저도 홀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걸 알면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은 절대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당신 그거 병이야, 병. 병원에 가서 치료라도 받든가. 아니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말아요. 이혼하자고 하면 매번 애들을 들먹이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통에 시아버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세월만 보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대학원 동기와 함께 출판사를 차리게 되었대요. 학교도 그만두고 퇴직금과 그때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팔아서 출판사를 차렸지만 동기에게 사기를 당하고 말았답니다. 갑자기 알거지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게 되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시어머니가 튀김 장사를 하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렸답니다. 시아버지는 사기를 친 동기를 수소문해서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 동기도 선배가 운영하던 출판사를 인수하려다가 그 선배가 돈만 챙기고 사라지는 바람에 당했다고 하더랍니다. 시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알거지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다는 걸 알고 용서를 빌었지만 돈 한 푼 건지지 못한 채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되었답니다. 시아버지가 일을 할 때는 늘 외도를 의심하더니 이제 일을 그만두니까 무능력하다고 구박을 하더래요. 하지만 지은 죄가 있으니까 시아버지는 묵묵히 참아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기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신이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게 아니지만 자신 때문에 피해를 봤으니 언젠가는 반드시 그 돈은 갚겠다고 하더랍니다. 믿지 않겠지만 꼭 성공해서 10년 뒤엔 자네 돈을 갚으러 오겠네. 아니, 어쩜 10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20년이 지나기 전에는 꼭 오겠네. 아휴, 정말 미안하네. 그렇게 동기와는 소식이 끊어졌고 시아버지는 백수가 되었죠. 다시 학교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자리가 잘 나지 않아 몇 년을 보내다가
우연히 중고 책방에 점원을 구한다는 것을 보고 점원이 되었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책 속에 파묻혀 사는 게 너무 좋았대요. 책방 주인이 병이 들어 그만두면서 시아버지에게 아주 헐값에 책방을 넘겼고, 그때부터 시아버지가 직접 책방을 운영해 왔답니다. 가끔 시어머니는 책방에 와서 혹시 다른 여자랑 뭘 하는 건 아닌지 늘 염탐을 했지만, 시아버지는 그저 담담히 그런 시어머니를 내버려 두었대요. 서로 지겨워하고 미워하면서도 또 살다 보니 이렇게 세월만 갔다. 아휴, 부부라는 게 뭔지. 시아버지에 비해 시어머니는 날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튀김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재래시장에 오는 손님의 80%는 튀김 가게 손님이었을 정도였죠. 손님은 시장에 튀김 사러 온 김에 다른 가게에서 들러 물건도 사는 일이 많다 보니 재래시장을 먹여 살리는 건 시어머니라고 할 정도였대요. 심지어 방송국에서도 맛집으로 취재가 빈번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다정한 가족처럼 보이기 위해서 갑자기 시아버지를 가게로 데려와서 금슬 좋은 부부 행세를 했답니다. 이래봬도 우리 남편은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대학원도 다니셨고요. 제가 튀김 가게 하면서 고생한다고. 아휴, 글쎄 선생님도 그만두고 이렇게 절 돕고 위해준답니다. 시어머니는 화사한 미소를 지으면서 시아버지와 다정하게 포즈까지 취했죠. 하지만 방송이 끝나면 시아버지는 다시 찬밥 취급을 했답니다. 자신에게 필요하거나 장사에 필요할 때만 시아버지를 이용하는 시어머니가 참 한심하고 비루해 보였어요. 중학교도 못 나온 하숙집 딸이 대학을 나온 선생님을 남편으로 쟁취했다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 심리일까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대신 채우고 남들에게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들러리로 생각하는 걸까요? 전 도대체 시어머니 심리를 모르겠더군요. 어쨌든 시어머니가 승승장구하는 덕분에 시댁도 날마다 윤택해지고 재래시장도 날마다 손님들로 버글버글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 말빨이 최우선이고 시어머니는 상가 회장까지 꿰찼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 휘두르게 된 시어머니는 한 번은 튀김집 옆 야채가게 여자와 대판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튀김집 사장님. 거기 손님들이 우리 야채가게 앞을 다 막아서서 장사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조치를 좀 해주셔야죠. 우리 손님들 덕분에 그쪽 야채가게도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네? 아니 막말로 우리 튀김 가게가 잘 돼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재래시장도 활기가 넘치는 거지. 우리가 없었으면 다들 손가락만 빨고 있었을 거잖아. 고맙다고 해도 못한데 어디 와서 감히 항의를 해, 어? 결국 시어머니는 그 야채 가게를 사들여서 여자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확장해서 튀김 가게를 더 넓혔어요. 이쯤 되니 가게 일손이 딸려서 시어머니는 멀쩡히 회사 잘 다니는 남편을 그만두라고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시어머니 말에 당황했죠. 너 월급쟁이 백날 해봐라. 소용없다. 여기서 착실히 일하면 월급은 몇 배나 더 줄 수 있어. 그뿐이냐? 내가 죽으면 가게 1호점은 장남이 네 몫인데 이래도 네가 안 도울 거야? 그 말에 남편은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곧 2호점을 낼 건데 그건 시동생 몫이고 현재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시누이 줄 거라고 하셨어요. 시댁 식구들은 다들 유산에 눈이 뒤집혔죠. 결국 남편은 저에게 의논 한 번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멀쩡하게 넥타이 매고 출근한 줄 알았는데 시장에서 앞치마 걸치고 튀김옷을 입히고 있는데 정말 기함을 냈습니다. 남편에게 따질 기운도 없었어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시어머니 등살에 남편은 꼼짝달싹 못하게 됐으니까요. 시아버지에게 가서 하소연을 해본들 집에서 유령 취급받는 우리 둘은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책을 정리한다고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에 있던 책을 꺼내다가 넘어져 허리도 다치고 다리에 금이 가는 일을 당했습니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채 파스만 붙이고 끙끙대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에게 알렸더니 으이그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정말 가지가지를 한다. 다치는 김에 확 황천길이나 가지. 아휴 명도 길다 길어.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장 아버님 모시고 병원에 가셔야죠. 시아버지와 콩짝이 잘 맞는 네가 데리고 가면 되겠네. 난 병원비 아까워서 못한다. 병원에 데리고 가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 정말 너무 속상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시아버지가 너무 아파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를 받고 치료하고 깁스까지 했는데 며칠 입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가, 난 괜찮다. 뭐 이런 걸로 입원을 해. 아니에요. 아버지 연세도 있으신데 움직이시면 큰일 나세요. 그냥 입원하세요. 괜찮대도. 병원비 걱정 마세요. 아휴, 미안하다. 아버지가 못나서.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시아버지를 입원시켜놓고 당장 시댁에 갔습니다. 어머니, 어쩜 이러세요? 아버지가 다치셔서 입원까지 하셨는데 해도 정말 너무하세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디? 안 죽는다지? 네?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당신하고 도련님, 아가씨도 그래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돼서 한 명도 안 와봐요? 자식들 맞아요? 그니까 새언니가 갔잖아요. 누가 가든 갔으면 됐죠. 아가씨,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아이고, 효분하셨네. 효분났다고 비꼬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전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엄한 곳에 성질을 내기 시작했어요. 내 이놈의 책방을 이참에 아예 불사질러서 없애버려야지. 시어머니는 당장 사람을 불러서 책도 다 내다 팔고 가게도 빼겠다고 방방 뛰었습니다.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네가 뭔데 참견이야. 그 책방 제 거예요. 뭐야? 어머니가 매일 임대료 가지고 아버지한테 닥달하셔서 제가 아예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책방 손 하나라도 대지 마세요. 아이고, 아주 네 아버지는 좋겠다 좋겠어. 이렇게 시아버지 생각해주는 효부가 있어서 좋겠다. 매달 임대료로 시아버지를 못살게 구는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제가 좀 무리를 했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과 친정에 부탁을 해서 책방을 샀습니다. 대신 책방 운영은 시아버지께 맡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더욱 저를 미워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시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동안 정말 한 명도 문병을 오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면서
자신이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한탄을 하시는데 전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 칠순을 맞았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시어머니 칠순이니까 뭘 할 건지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시동생과 시누에게 상의를 해도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저도 성질이 나서 칠순을 하든 말든 모른 척을 했더니 칠순을 며칠 앞두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는 겁니다. 제주도요? 그래, 내 칠순이라고 자식 셋이 돈을 모아 여행을 가자는데 어쩌겠니, 가야지. 그럼 아버지는요? 네 아버지는 이제 태어난다고 해도 잘 걷지도 못할 건데 어딜 가. 너도 네 아버지 수발이나 들어. 우리끼리 다녀올 거니까. 어쩜 저렇게 자기들끼리만 갈 수가 있는 건지 이제 따질 힘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는 차마 가족들 모두 어머니 칠순잔치로 여행을 갔다는 말을 못했어요. 하지만 아마 짐작하고 계셨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퇴원을 한 뒤 집에서 홀로 지내셨습니다. 제가 출근하면서 잠시 들러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고 점심상까지 만들어 놓은 뒤 저녁에 퇴근하면서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사서 차려드렸어요. 한번 편찮으시고 나서는 영 기운도 못 차리시고 드시는 것도 예전만 못해서 걱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횡한 집에서 혼자 무슨 맛으로 밥을 드시겠어요.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초밥을 사들고 퇴근하던 날 문득 저를 부르시더니 웬 복주머니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 네가 잘 간직하고 있어. 언젠가는 이 복주머니 주인이 꼭 찾아올 거야. 그리고 이것도 가지고 있어라. 복주머니와 함께 내미신 것은 보자기에 싼 물건이었습니다. 그 복주머니 주인이 그걸 맡기면서 10년 뒤에 못 오면 20년 뒤에는 반드시 올 거라고 했다. 이제 20년도 얼마 안 남았어. 네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오면 내어 주거라. 네, 아버님.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정신이 흐릿해지기 전에 너에게 맡기는 거니까 네 시어머니에겐 절대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하고. 네, 제가 잘 간직할게요. 하지만 아버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이제 예전 같지 않아. 전 그 복주머니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자기에 싼 건 뭔지 여쭈어보지 않았습니다. 잘 간직하라고 하니까 잘 맡아둬야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시아버지를 찬밥 취급했고 점점 기운이 쇠약해지신 아버님은 결국 제대로 거동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시댁 식구 누구 하나 수발을 들려 하지 않았어요. 제가 출근하면서 시아버지 기저귀를 갈아드렸는데 저녁에 퇴근해서 오면 그대로 차고 계셨습니다. 대소변이 범벅이 된 채 운신도 못하시면서 하루 종일 혼자 끙끙대고 계셨을 시아버지 생각을 하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아버지를 어떻게 처리할까 회의를 하더군요. 그냥 요양원에 보내요. 하루 종일 저러고 있는 거 보기 그렇잖아요. 우리도 장사하느라 바빠서 아버지 보살필 수도 없고. 그래, 엄마. 집에 오면 아버지 똥냄새 때문에 골이 다 아파.
이게 정말 자식들이 나눌 대화가 맞나요? 전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어디 갖다 내버릴 궁리하는 거예요.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도 나름 아버지 위해서 요양원 알아보는 거라고요. 아버지를 위한다고요? 그렇게 위한다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루 종일 기저귀에 침 물려서 욕창 생긴 것도 몰라요? 하루 종일 굶고 계시는 건 알아요? 그러고도 당신들이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도대체 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래요, 네? 아이고, 아주 효부 또 나셨네. 아휴. 어머니도 그래요. 이렇게 아버지 구박하고 그러실 거면 진작에 이혼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뭐야? 이게 보자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나? 그나마 법적으로 애들 아버지 자리라도 만들어준 거야. 뭘 좀 알고 씹으려라. 뭘 좀 알고 까불어. 모두 적반하장이었습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어머니 밑에서 자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다는 시어머니는 서로 지지고 볶고 지옥에서 살지언정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은 안 한다고 했어요. 전 시어머니의 궤변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자식들에 의해서 요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물론 요양원에 보낸다고 해서 다 불효자이거나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때론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실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방치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 응급차에 아버님을 태워보내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내 원망할 것 없소.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다가 그냥 가소. 내가 마지막까지 요양비는 내줄 테니까. 시아버지는 그 말을 알아들으셨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만 감고 계셨습니다. 제가 응급차를 따라가서 아버지가 지내실 요양원 시설을 둘러보고 아버지 입원실도 살펴보았어요. 아버님, 제가 자주자주 찾아올게요. 식사 잘하시고 정신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제 말에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시아버지 눈에선 연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족에게 버려지다시피 했음을 알고 계셨겠죠.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 뒤 전 저런 인간 말종들과 더 이상 가족으로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진저리가 났어요. 단 하루라도 그들과 얼굴을 맞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더니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 식구들하고 엮이고 싶지 않아. 아주 소름이 끼쳐. 아마 우리가 더 같이 살면 당신 어머니 아버지처럼 될 거야. 그러기 전에 끝내자. 난 단 한시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아버지 때문에 이래? 나도 묻자. 당신은 내가 중요해? 아니면 아버지가 중요해? 그걸 지금 말이라고 묻는 거야? 그럼 나도 묻자. 당신은 아버지를 저렇게 방치하고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 없어? 아니, 가책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에게 미안한 적은 있어? 그게 이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남편은 여전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제가 왜 진저리 쳐 하는지 모르더군요. 하지만 제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아주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하셨습니다. 내 이혼 말이 언제 나오나 했다. 왜? 네 시아버지가 우리랑 절연하라고 하더냐? 아버님이랑 상관없이
도저히 이 집 사람들하고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뭐라? 상종? 오냐, 너 말 한번 잘했다. 난 뭐 네가 이뻐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았니? 이혼해봤자 여자만 손해야. 우리 준석이는 지금이라도 당장 처녀 장가갈 수 있다. 네, 저랑 이혼시키시고 어서 처녀 장가 보내세요. 그건 네가 걱정할 필요 없고 애도 못 낳는 주제에 가만히 봐줬더니 어디서 이혼이야? 네가 이혼 먼저 말했으니까 위자료 그런 건 당연히 없다. 알지? 네, 어서 도장이나 좀 찍게 해주세요. 이혼 못하겠다고 하던 남편은 시어머니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다음날 바로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구질구질했어요. 다만 시아버지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전 이혼하고 회사도 그만두었어요. 시아버지 대신에 중고 책방을 운영하면서 일주일에 2~3번은 꼭 시아버지 뵈러 요양원에 갔습니다. 면도도 해드리고 머리도 감겨드리고 햇살 좋은 날엔 아버지를 휠체어 태워서 산책도 나갔어요. 아버지는 점점 더 눈에 띄게 쇠약해지셨지만 제가 오는 날엔 용케 정신을 잃지 않으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효민아. 네, 아버님. 너한테는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버님 눈가로 번지는 눈물을 보면서 전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시아버지는 햇살 좋은 날 엷은 미소를 지으신 채 돌아가셨어요. 힘겹게 절 기다리시다가 제 얼굴을 한번 보시더니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전 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님, 부디 좋은 곳에 가셔서 맘 편히 지내세요. 어디든 가시는 곳에서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아버님, 존경했고 항상 감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시댁 식구들은 서둘러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이없게도 생전에는 그렇게 찬밥 취급을 하더니 돌아가신 뒤 장례식장은 아주 거하게 마련했더군요. 시어머니가 상가 회장이니까 올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상가 사람들의 그 지역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까지 왔습니다. 화환은 또 얼마나 많이 왔는지 둘 자리가 없어서 장례식장 바깥에다 내놓을 정도였어요. 당연히 조의금도 많이 모였겠죠. 시어머니는 아마 조의금을 생각하고는 그렇게 거한 장례식을 치렀을 겁니다. 전 비록 이혼을 했어도 시아버지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끝도 없이 몰려드는 조문객들을 받느라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간간히 마치 연기하듯이 시아버지 영정사진을 안고 오열을 했습니다. 전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쓸쓸했어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저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싶었습니다. 다들 시어머니를 깊이 위로하고 애도했습니다. 발인 날엔 시어머니가 정신을 잃은 척까지 했는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부부 금슬이 좋았나 보다고 수군거리더군요. 글쎄요, 저 오열이 진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진심이라면 혹시라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개과천선이라도 했다는 말인데 정말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이 허전하고 어딘가 공중에 붕 떠있는 기분이 들어 불안했습니다. 책방 한편에 돋보기를 끼고 앉으셔서 책을 읽으시던 아버님 한상이 보일 때도 있었어요. 아버님 하고 부르면 절 쳐다보시면서 활짝 웃으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데 저 혼자 쓸쓸히 책방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 자꾸 눈물만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웬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찾으시는 책이라도 있으신가요? 혹시 여기 한상진 님이라고 계신가요? 저희 시아버님이신데 누구신가요? 시아버님은 어디 계신가요? 그게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정말입니까? 남자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에 무척 당황해했습니다. 순간 전 아버님이 언젠가 저에게 준 그 복주머니가 생각났어요. 혹시 복주머니를 찾으러 오신 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버님께서 생전에 저에게 맡겨두셨어요. 꼭 오실 거라고 하시면서. 그러셨군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복주머니를 찾으러 오실 분이 아버님과 대학원 동기라고 하셨는데 뵙기에 너무 젊으신 것 같은데. 네. 원래는 제 아버님이 오셔야 하는데 아버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꼭 찾아가라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분과 아버님이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신 듯 했습니다. 전 곧 아버님이 맡기신 복주머니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열쇠 반쪽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아드님이 주머니에서 나머지 열쇠 반쪽을 꺼내 맞춰보더군요. 한 쌍이 많네요. 네. 잠깐만요. 그리고 전 보자기에 싼 것도 건넸습니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작은 금고가 들어있었어요. 온전히 하나가 된 열쇠로만 금고를 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열쇠로 금고를 열자 무슨 문서와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드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는데 본의 아니게 시아버지께 피해를 끼쳐서 평생 죄송한 마음으로 사셨다고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가진 게 없어서 아마 이 문서와 서류를 맡기신 것 같습니다. 문중의 땅 문서들인데 그땐 거의 돈이 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겐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었죠. 이걸 맡기시면서 반드시 성공해서 찾으러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갈 것 같아 눈도 못 감겠다고 하셨는데. 시아버님의 동기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성공을 하지 못했고 약속도 지키지 못해서 늘 마음의 짐을 안고 사셨대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지만 약속은 지킬 수 없었고 20년이 다 지날 무렵 결국 그분은 지병으로 쓰러지셨는데 그제야 열쇠와 금고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기적처럼 갑자기 문중의 딸이 개발구역에 포함되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대요. 그분은 이제야 약속을 지키고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고 하셨답니다. 아버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평생 죄인의 마음으로 사셨고 이제 조금이라도 갚게 되어서 죄송함과 고마운 마음 안고 저 세상으로 간다고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마 거기서 두 분이 만나셨을 겁니다. 그렇게 아드님은 문중의 땅을 팔았고 몇십억대 부자가 되었어요. 저에겐 오래전 시아버님이 사기를 당하신 값에 10배를 돌려주었습니다. 전 시아버님께서 책방을 잘 운영하라고 저에게 남기신 거라 생각하고 받았어요. 아버님 납골당에 가서 감사하게 잘 받겠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돈으로 중고 책방이 있는 2층 건물을 아예 사버렸어요. 중고 책방도 리모델링해서 책 정리도 싹 하고 손님들이 편하게 책을 읽으실 수 있게 휴게실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아버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작은 출판사를 열었어요. 거창한 책을 출간하고자 만든 건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소소하지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글들을 잘 모아서 세상에 선보이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전 지금 아버님에 대한 글을 쓰고 있어요. 글솜씨가 별로 없어서 언제 완고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님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시작한 작업입니다. 언젠가는 따뜻한 글이 완성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책방은 추억과 그리움을 간직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품 보관대를 만들어두고 있어요. 낡은 책 속에 들어있던 다양한 사진과 편지와 서류들의 주인을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